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보영아, 아이들 앞이야. 진정해. 진정?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진정하라고? 보영이는 식탁에 손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쌍둥이 손주들은 놀라서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사위 민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안아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쌍둥이들, 아빠랑 잠깐 저쪽에 가 있자. 방에 남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감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 삶이란 게 사라져버린 것 같아. 그게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희는 네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난 네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야. 딸 보영이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희생? 엄마가 우리를 위해 뭘 그렇게 희생했는데? 애들 좀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 말에 감내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 힘들다. 몸도 마음도 지쳤어. 그런데 너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힘들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 여러 번 신호를 보냈어. 하지만 너희는 보지 않았지. 언제나 너희 일만 중요했으니까. 딸 보영이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자기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정말 이기적이네. 엄마는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원래 엄마는 희생하는 자리라면서? 엄마,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 거니까 지금만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 그 순간 감내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니? 뭐? 너는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나 해. 너희 집안일에, 아이들 돌보는 일에 내 삶을 다 바쳤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불평뿐이었지. 보영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다 포기하겠다는 거야?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제는 너희가 책임져야 할 때야. 니네 엄마는 니네 엄마 삶을 되찾을 거야. 엄마, 정말 실망이야. 우리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감내 씨는 슬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편리한 보모? 아니면 집안일 도우미? 그런 말 좀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엄마. 내가 뭘 또 엄마를 그딴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맨날 피해자인 척, 불쌍한 척 좀 작작해요, 엄마.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지. 하지만 너희는 나를 하나의 도구로 취급했잖냐. 딸 보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됐어. 엄마 마음대로 해.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렇게 딸은 방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위 민재가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제가 보영이랑 잘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감내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이건 너희 둘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결정한 일이야. 사위는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사 가실 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구나. 그러면 애는 누가 보고요, 어머니? 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69세가 되신 김감래 씨입니다. 김감래 씨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다 큰 자식놈의 아이까지 떠맡아 평생을 끝나지 않는 육아지옥, 무간도 속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한탄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도 큰 고민에 시청자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구하고 싶으시다고 저희 실버라디오에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함께 들어보시고 김감래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생각나시거나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다면 사연자분과 실버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주변에 지혜로우신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함께 시청해 보시고 시청자분의 지혜로운 고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는 김감래라고 합니다. 제 나이 이제 69, 칠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30살 때처럼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즘 제 상황이 더 힘겹게 느껴집니다. 20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혼자서 딸 보영이를 키웠습니다. 그 시절엔 힘들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아비 없이 세상에 나아갈 제 딸아이 하나만 잘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배고프다고 울면 먹이고 춥다고 울면 입히고 잔병치레는 또 어찌나 많았는지 어떤 날에는 생활비의 대부분이 제 딸 보영이 병원비로 나간 적도 있더랍니다. 다행히도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잔병치레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어요. 보영이 다 클 때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보영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어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거든요. 그즈음 우연히 종로에 있는 한 빌딩에 청소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보영이의 얼굴을 떠올리니 용기가 났습니다. 할 수 있어, 감래야. 너는 할 수 있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손도 팅팅 부어서는 대걸레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저로서는 이런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일이 정말 힘든 만큼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는 보수가 제법 됐었습니다. 다행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빌딩 15층에 있는 한 회사 사장실을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꼼꼼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껄렁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남자의 고함에 저는 깜짝 놀라 청소 도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젊은 남자가 바로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이제는 다니지도 않는 직장인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외모는 어디 매주에 바둑돌 올려놓은 거 마냥 못생긴 놈이 사장 아들이라고 꼴에 좋은 옷감에 이쁘장한 여자도 하나 데리고 다니던 게 정말 꼴사납고 웃겼습니다. 이렇게라도 사연으로 말하니 후련하고 웃기네요. 그 어린 놈이 자식은 계속해서 저를 다그치더니 결국 청소용역 회사에 항해 전화를 걸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웠어요. 사무실로 사장 아들 놈이 전화를 해서 소장이 화가 나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제 딸 보영이 학비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제가 또 예전부터 반골 기질이 있었어요.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여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놀랐죠. 이 시간에 누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제 당당한 태도와 말투에 사장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표정이 누그러지며 말했어요. 아, 예. 제가 몰랐네요. 그래요. 계속 일하세요.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그 회사 직원들이 저를 더 배려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저도 이판사판 들이받은 꼴이니 어떤 여직원은 저에게 와서는 젊고 이쁘장한 직원들한테 사장 아들이 어지간히도 치근덕거려서 다들 사장 아들을 좋게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여사님 기운 내시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 말이 그래도 힘이 됐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은 제게 커피를 건네주기도 했고, 야근하는 직원들은 제가 늦게까지 일한다며 간식을 사주기도 했죠. 그땐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엔 인근 시장의 국밥집에서 그릇을 닦는 설거지 아르바이트 일도 했고, 명절 때는 백화점 선물 포장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추석이었죠. 다들 추석은 잘 쇠셨나요? 고 며칠 지났다고 그 무더운 날씨에서 순식간에 날이 추워지는 걸 보면 절기라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모쪼록 젊은 날은 무척이나 번잡하고 힘들었지만 그저 딸내미 보영이가 웃는 얼굴로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더 초인 같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제 노력으로 딸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감내야,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칠순도 안 된 젊은 나이지만 작게나마 깨달은 사실은 삶 속에서 느껴지는 행복은 제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 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 삶의 주인공이 저고 내 힘으로 우리 가족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러 보영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이제는 다 됐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당당히 사회인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보영이 졸업식 날 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평소엔 입지 않던 원피스도 직장 동료한테 빌려서 준비해 두었던 걸 입었고 조금 서툴지만 화장도 했죠. 졸업식장에 도착해서 보영이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어머, 김 여사님 맞으세요? 너무 젊고 예뻐 보여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돌아보니 보영이 대학 동기 어머님이셨어요. 그 말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졸업식이 끝나고 보영이가 학사모를 쓰고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나 졸업했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보영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귓속말로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4년간의 고생이 모두 값진 것이었다고 느꼈어요. 다행이었죠. 그 후 보영이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보영이가 저를 비싼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한턱 쏠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첫 월급으로 무엇을 하셨었나요? 저 때는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 한 벌씩 선물해 드리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닌가 봐요. 제 딸이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엄마를 대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보영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우리 딸이 이제 사랑도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보영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압이 없는 딸이라 행여나 사돈이 불편해하면 어쩌나 크게 맘졸였었거든요. 정말 다행이었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보영이의 베일을 고쳐주며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보영이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또 다시 눈물이 날 뻔했지 뭡니까. 십수만 원이 넘는 화장까지 받아놓고 차마 눈물을 흘릴 수 없어서 결혼식 날 엉뚱한 생각들을 하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보영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쌍둥이라니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임신 중에 보영이가 입덧이 심해 고생할 때 제가 매일 죽을 끓여 병원으로 갖다 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보영이는 엄마, 나도 우리 애기들한테 엄마처럼 해줄 수 있을까? 하고 물었죠. 저는 당연하지. 넌 최고의 엄마가 될 거야.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3년 전 드디어 쌍둥이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아기들을 안고 있으니 보영이가 갓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벅찬 감동을 이제 우리 보영이가 느끼고 있겠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퇴원 후 보영이네 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밤중에 아기들이 울어서 일어났더니 보영이가 이미 아기들을 달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아, 우리 딸도 이제 진짜 엄마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보영이가 저를 보고 씩 웃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이 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기뻤던 순간들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말은 누가 한 걸까요? 정말 진리의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의 두 번째 육아가 시작될 줄은요.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가 이 지경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영이는 아이를 낳고 몇 달 동안 극심히 힘들어했어요. 체력도 체력이지만 정신적인 우울감 때문에 유독 더 힘들어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가벼운 우울감, 무기력증, 의욕 저하 등으로 시작된 우울감은 점차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급기야는 아이만 봐도 눈물이 나는 수준까지 되어버려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죠. 산후 우울증은 아이를 놓고 4주에서 6주쯤, 대략 한 달이 지나가면 조금씩 나아진다고 했지만 제 딸 보영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영이의 산후 우울증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됐어요. 6개월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저는 사위와 함께 보영이를 설득해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보영이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이전보다 상태가 심각해졌다며 이제부터는 그저 상담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보영이네 집으로 출퇴근하듯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쌍둥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보영이가 상담을 받으러 갈 때면 제가 손주 아이들을 봐주었죠. 처음에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딸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보영이가 상담을 받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제가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는데 보영이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말했어요. 엄마, 난 왜 이렇게 못난 엄마일까요? 아이들을 낳았는데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저는 보영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넌 잘하고 있어. 그렇게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리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보영이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보영이와 사위가 맞벌이를 시작한 거예요.
둘 다 경력 단절을 걱정해 빨리 직장으로 복귀하고 싶어 했죠. 엄마 제 우울의 원인이 어쩌면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직장 생활을 다시 하고 싶어요. 엄마가 우리 쌍둥이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1년 넘게 우울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딸애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 부탁을 내팽개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쌍둥이들을 제가 본격적으로 돌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손주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돌볼 수 있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쌍둥이들은 너무나 활발했고 제 나이 든 몸은 손주 아이들의 체력을 따라가기 힘들었죠. 게다가 보영이와 사위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야근이에요. 애들 좀 더 봐주세요. 장모님, 주말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애들 부탁드려요. 제가 무슨 부르면 달려 나오는 콜택시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요청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반복되자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제 생활은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친구들과의 약속은 언제나 미뤄졌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나는 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영이와 사위는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감사 인사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불만만 늘어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애들 옷을 입혔어요? 장모님, 애들 간식은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죠. 응? 그러니? 미안하구나.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지은 죄도 없는 죄인은 하루하루 더 이상 새길 곳조차 없는 주름진 얼굴에 주름만 한 줄씩 더 새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쌍둥이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죠. 그래도 제 생일인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퇴근할 때 애들이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사올 테니 조금 민망하지만 제 손으로 미역국이라도 한 솥 끓여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갈비도 조금 사다가 갈비찜도 해두고 미역국도 끓여놓았죠. 그리고는 딸과 사위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헌데 저녁 늦은 시간이 될 때까지도 제 딸 보영이와 사위는 깜빡 잊은 듯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대신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 오늘 애들 좀 늦게 데려갈게요. 라는 전화만 왔죠. 응? 저녁 식사 같이 하지 그러니 내가 갈비찜도 준비하고 미역. 엄마, 오늘 좀 피곤해서요. 그냥 애들만 빨리 챙겨서 갈게요. 대신 좀 늦어요. 그때까지 주무시지 말고 계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그저 무료로 쓸 수 있는 공짜 보모일 뿐이구나. 그 전화를 끊고 무척이나 허탈하고도 허망한 마음이 들어 가슴속에 바람이 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유일한 피부치인 딸아이가 처음으로 미웠어요. 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심지어 전화도 안 하더군요. 한 30분쯤 멍하니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제 안에 어떤 끈이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그냥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서방, 나야. 오늘 시간 좀 되나?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오늘이요.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원래 다 피곤해. 피곤하다고. 그냥 삶이 원래 다 피곤한 거야. 그리고 어른이 부르는 건데 자꾸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따가 보영이 늦게 들려 애들 찾아간다 하니까 보영이랑 연락해서 같이 와. 네. 아니, 제가 오늘 일이 좀 늦어요. 잔말 말고 와. 제 평생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로 막무가내로 이야기한 적은 살면서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박서방에게 연락해서 막무가내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진 밤 10시가 다 된 시간에 보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 아빠한테 전화했었어요? 아니,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했어요, 엄마? 무슨 저희가 엄마 부하도 아니고. 너무 하셨어요. 부하? 왜? 엄마는 좀 그러면 안 되냐? 난 니들 부하잖아. 뭐, 네? 엄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뭔 일 있으셨어요? 아니다. 여튼 오고 있지? 네, 거의 다 왔어요, 엄마. 딸과 사위는 궁시렁거리면서도 어찌어찌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들어온 딸과 사위를 거실에 앉혀놓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만할란다. 이제 애들 못 봐준다. 오늘은 잘 데려가고 이제 데려오지 말거라. 제 뜬금없는 이야기에 딸아이와 사위 둘 다 벙쪄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이제 아이를 안 맡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딸아이네 부부에게 저는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애 안 본다고. 나 이제 니네 애들 안 봐준다고. 제 이야기를 들은 보영이는 상황 파악이 된 듯 그제서야 길길이 날뛰며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보영아, 아이들 앞이야. 진정해. 진정?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진정하라고? 엄마 오늘따라 왜 이래? 갑자기 아까 애들 아빠한테 전화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 뭐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애들 장난 같아? 보영이는 식탁에 손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쌍둥이 손주들은 놀라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딸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뭐? 장난? 너 엄마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대체 뭐니? 어? 그리고 네 우울증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 니네 애들 다 봐줬는데? 뭐 수고했다고 수고비 한 푼이라도 준 적이 있어? 엄마, 돈 때문에 이래? 돈 받고 싶어요? 지금 돈이 문제야. 사위 민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안아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쌍둥이들, 아빠랑 잠깐 저쪽에 가 있자. 방에 남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감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 삶이란 게 사라져버린 것 같아. 그게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희는 네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난 네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야. 보영이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희생? 엄마가 우리를 위해 뭘 그렇게 희생했는데? 애들 좀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 말에 감래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 힘들다. 몸도 마음도 지쳤어. 그런데 너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힘들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 여러 번 신호를 보냈어. 하지만 너희는 보지 않았지. 언제나 너희 일만 중요했으니까. 딸 보영이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자기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정말 이기적이네. 엄마는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원래 엄마는 희생하는 자리라면서? 엄마,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 거니까 지금만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 그 순간 감래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니? 뭐? 너는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나 해. 너희 집안일에 아이들 돌보는 일에 내 삶을 다 바쳤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불평뿐이었지.
보영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다 포기하겠다는 거야?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제는 너희가 책임져야 할 때야. 난 내 삶을 되찾을 거야. 엄마, 정말 실망이야. 우리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감래 씨는 슬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편리한 보모? 아니면 집안일 도우미?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엄마. 내가 뭘 또 엄마를 그딴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맨날 피해자인 척, 불쌍한 척 좀 작작해요, 엄마.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지. 하지만 너희는 나를 하나의 도구로 취급했어. 딸 보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됐어. 엄마 마음대로 해.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렇게 딸은 방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위 민재는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제가 보영이랑 잘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감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이건 너희 둘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결정한 일이야. 사위는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사 가실 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구나. 그러면 애는 누가 보고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 생신인데 그때 예약해둔 식당이 있어서 그때만이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니들 오늘 뭔 날인지는 아니? 니들 부모 생일에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그냥 다 나가주라. 제발 나가줘.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생일에는 애나 봐달라고 자기들 늦는다고. 애보는 보모 취급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 흔한 케이크 빵 한 쪼가리를 안 가져와 놓고 사돈 생일에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니요. 너무 화도 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나가라고 손주들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등 떠밀어 쫓아내고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후 뒤늦게 제 생일인 걸 알았는지 딸에도 부랴부랴 전화에 미안하다는 카톡 문자를 보내고 사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걸 요즘 사람들이 트라우마라고 부르던가요. 그냥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냥 딸과 사위라는 존재가 소름 끼치게 싫어요. 앞으로 딸아이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일을 까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 있었던 그 대화와 저를 무슨 애 봐주는 노예 기계처럼 여기는 게 너무도 소름이 돋고 솔직히 앞으로 평생도 그냥 보고 싶지 않을 지경입니다. 게다가 사돈 생일에는 레스토랑을 예약까지 하며 마음을 썼다는 게 저를 더욱 비참하게 합니다. 그 이후로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고민만 하다가 최근 저에게 일어난 일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의견도 여쭐 겸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몇 글자 적어봅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지 혹은 또 다른 좋은 방도가 있을지 부디 댓글로 고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거나 지혜로운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